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특혜 의혹에 대해 부당 행위는 없었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를 통해 또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딸 아들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정면 돌파 의지도 밝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 후보자의 두 자녀는 자신이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할 때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고 아들은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됐죠. 하나같이 국민들이 가장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의혹들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문제는 국민 여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기도 전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의대 편입과 병역 특혜 논란에 대해선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경북대병원 자원봉사는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했고 아들의 논문을 봐준 지도교수와도 친분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입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교육부 조사를 받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편입학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대하여 의혹들을 밝혀주실 것을 교육부에 요청드립니다. 2급 현역이었던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재검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장관이 되더라도 상응한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겸직 허가 없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선 월 30만 원의 명예직이라고 했고 외유성 출장 의혹도 관례적인 위문 출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정호영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들의 석차를 공개하며 객관적 점수보다 주관 평가 점수가 더 낮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딸에게 구술 면접 만점을 준 심사위원 3명이 모두 후보자 지인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청탁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험 당일에 추첨으로 무작위 임의 배정하게 되어 누가 심사를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유일한 학부생으로 KCI 등재 논문 2편에 공동 저자로 오른 데 대해선 공대는 학부생 참여가 종종 있는 일이고 당시 지도교수와 친분이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대학 입시로 입학 연기를 한 상태에서 다리가 불편해 척추 협착증 소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북대병원에서 2차례, 병무청에서 1차례,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사들의 2번의 진단 결과와 병무청의 이중 체크 과정이 무시되고 있으며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위법, 부당 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이냐며 하고 싶은 말만 한 기자회견이라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눈높이에 대한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인사청문회에 협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꽤 구체적으로 의혹을 해명했습니다만 논란이 가라앉을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치부 최지영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이번 기자회견은 정 후보자가 먼저 자청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불거진 의혹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최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예, 이 각종 거론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 자녀들의 편입에 아빠 찬스가 있었는지가 의혹들 가운데서도 핵심이었는데 객관적인 점수보다는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되는 면접 점수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낮았다는 점, 또 심사위원들이 당일에 무작위로 배정됐다는 점 등은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하필 아빠가 재직하고 있는 병원에 두 자녀가 편입을 했는가? 이것이 의혹의 출발점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자녀들의 거주지가 대구인데요. 이 대구 경북의 국립병원인 경북대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아빠가 있다고 해서 다른 학교에 보내야 하느냐 이런 반문을 내놨습니다. 다만 아빠가 일하는 경북대에서 봉사활동을 제대로 했을 수 있었겠느냐, 제대로 했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나왔었는데 출퇴근 기록부를 쓰고 사진이 있는 출입증까지도 받았지만 6년 전의 출입증을 지금까지 갖고 있겠느냐 이런 답도 내놨습니다. 네, 이 청문회 전에 해명을 했습니다만 참 많은 분들이 조국 전 장관 딸 논란이 연상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청문회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해명을 하는 모습들도 그렇죠. 물론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기자회견 당시에 표창장 위조 논란이 불거지기 전이었고 또 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모펀드 논란 등 굵직한 의혹들이 많았다 이런 점들에서 정 후보자의 상황과는 완전히 같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가 문제겠죠. 당장 경북대 학생들이 학교 이름에 먹칠한다, 허탈하고 화가 난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도 조국 전 장관과 비교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질문이 나왔죠. 네, 자신의 문제만 얘기를 하겠다면서 답변 자체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 스스로도 조 전 장관 논란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속한 의과대학이 아닌 아들이 재학했던 공과대학의 전공 관련 논문입니다. 제3, 제4의 공저자로 등재되었습니다. 예, 고등학생 신분으로 2주간의 인턴을 거쳐서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조 전 장관 딸 사례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회견 내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도 표창장 위조 등 조 전 장관 딸의 불법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정 후보자는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 부분이 관건인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회견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법 부당 행위가 없으면 다냐, 국민 눈높이를 고민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격에 나선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일 텐데요. 특히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입시 문제 또 병역 문제라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논란들이 불거졌다는 것이 바로 부담입니다. 또 추후에 정 후보자의 오늘 해명과는 다소 다른 정황들이 더 드러나게 된다면 여론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 인사를 끝까지 고집하게 될 경우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새 정부의 상징성 자체도 시작부터 타격을 받게 될 소지도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휴일인 오늘 이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취임한 지 10개월 만인데 친정권 성향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기를 들고 초강수를 둔 겁니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자신의 사표로 검수완박 입법을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백영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까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하겠다던 김호수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하지만 휴일 법무부에 전격 사표를 냈습니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갈등과 분란 발생에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인권에 큰 영향을 주는 형사법 체계 개혁은 공청회와 여론 수렴 등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박범계 법무장관과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검찰 수장으로서 검수완박을 막는 데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마지막 카드인 사표를 꺼낸 겁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착잡하다는 입장을 냈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충정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무부에 제출된 사직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하면 수리되고
이 경우 박성진 대검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습니다. 만약 박 차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 검찰 지휘부를 구성할 시간이 부족해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검찰 수장의 사표 제출로 내일 오전 긴급 고검장 회의가 잡히는 등 검찰 내부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다고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멈추겠냐는 자조적인 관측도 있고 모레 전국 평검사 회의 뒤 검사들의 집단 사표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갑자기 사표를 낸 배경이 궁금하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3년 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을 논의했던 김호수 검찰총장.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가 할 일이라며 만나주지 않았고 닷새 뒤 김 총장은 사표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총장 사태에 대통령 면담 거부가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 검사장은 김 총장이 검찰 내부회의에서 차관 때 문 대통령과 호흡한 만큼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면담도 거부당했다며 더 이상 역할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장 사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검찰 내부는 상당히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수도권 비차장 검사는 조직의 수장이 키를 버리고 먼저 떠났다며 총장이 사표를 냈다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멈추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이후 검찰 집단 사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C 검사장은 전국 평검사 회의에서 지도부 불신임 등 후배들 판단이 나오면 고위급 모두 사표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전술 유도탄 2발을 발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고 앞으로 이 무기에 소형 전술핵을 싣겠다고 공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은 어제 발사한 사실을 북한의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했고 청와대도 오늘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를 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25km, 비행거리는 110km, 최고 속도는 마하 4.0에 달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한 가운데 북한은 이 대남용 단거리 신형 전술 유도탄에 소형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이번 도발은 내일부터 9일간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이틀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실기동이 없는 시뮬레이션 훈련인데도 북한이 반발 차원에서 무력 시위를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미사일 발사 직후에 도발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엔 발사 하루 뒤 북한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이를 공개했습니다. 전술 유도탄의 경우 방사포처럼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아 정확히 분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발사 동향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으로 실시간 추적하고 있었으며 청와대도 어제 안보실 1차장이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오늘에서야 서훈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를 소집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정책 공조와 과거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단은 정진석 의원을 단장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오는 24일 출국해 28일 귀국합니다. 일본 정부 등과 대북 공조, 한일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데 과거사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부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을 차례로 면담할 거고요.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 및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대표단은 지난 2019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다시 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복원이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한일 관계를 지난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외국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건 지난 3일 미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내일부터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찾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와 논의하는데 윤 당선인을 만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조입니다. 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가 검거된 뒤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수는 했지만 진술은 꺼리고 있어서 조사의 속도가 나질 않는 모양입니다. 먼저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어제 이은혜와 조연수를 넘겨받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조사를 마친 뒤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은혜와 조연수는 검사와 수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경위와 기존의 2차례 살인미수 혐의 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체포 당시 이들의 휴대폰 2대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또 지난 넉 달 동안 잠적한 경로와 조력자의 존재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숨진 이은혜 전 남편의 누나는 오늘 새벽 인터넷을 통해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받도록 도와달라던 뻔뻔함을 아직도 기억한다며 늦었지만 법으로 심판받게 돼 다행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어제 이은혜와 조연수는 큰 저항 없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복도로 나오라는 경찰 지시에 직접 문을 열고 나왔는데 차순우 기자가 검거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경찰이 이은혜, 조연수 은신처를 고향의 오피스텔까지 특정했지만 동호수를 몰라 애를 먹던 상황. 하고 이렇게 들어왔죠. 걸어는 안 다녔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 이은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이 자수하려 한다며 은신처인 삼송역 오피스텔 위치까지 확인해줬습니다. 경찰은 아버지를 통해 정확한 호수를 알아낸 뒤 수사관을 보낼 테니 자수시키라고 설득했습니다. 전화 연결시켜가지고 몇 통지 얘기해라.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잡은 거예요. 낮 12시 25분쯤 오피스텔 복도에 배치된 경찰은 두 사람에게 복도로 걸어 나오라고 했고 잠시 뒤 내연남 조연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먼저 조연수를 붙잡은 경찰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혼자 있던 이은혜를 마저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제대로 식사를 못한 듯 초췌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오피스텔 안에선 생수 수십 병과 대포폰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2대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오피스텔 계약부터 현금과 음식 제공 등의 조력자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넉 달간 행적이 묘연했던 두 사람이 수사망에 포착된 건 이들이 평소 습관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이용하는 택시 등을 분석해 추적했고 결국 생활 습관에 덜미를 잡았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주택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잠적 직전까지 살던 곳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집도 차도 버린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지난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집중 추적에 나섰고 열흘 만인 어제 고향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곳은 이들의 두 번째 은신처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3호선 삼송역과 10분 거리라 상가와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숨어 지낸 이곳 오피스텔은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이웃끼리 교류도 드문 곳이었습니다. 이들의 도피 행각은 평소 습관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좋아하는 음식과 흡연 여부 등까지 정밀 분석했습니다. 특히 도피 중에도
평소처럼 밤늦게 콜택시를 이용하고 삼송역 근처로 외출까지 했다가 추적 범위를 좁히며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삼성역 주변 그게 이제 뜨니까 앞서버린 거지. 이건 42명 될 때 그 시점에. 휴대전화도 여러 대를 쓰며 철저하게 몸을 숨겼던 이은혜와 조연수. 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에 꼬리를 잡히며 넉 달의 도피 행각이 막을 내렸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9만 명대로 일요일 기준으로는 9주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제외한 거리 두기가 모두 해제되고 학교 방역도 일부 완화됩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1개월여 만에 거리 두기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두고 이 식당은 그동안 미뤄둔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인원과 시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몰려올 손님에 대비하는 겁니다. 좀 늦게까지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약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다음 주 예약은 지금 거의 풀로 찬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 회복이 반갑기는 시민들도 마찬가지. 좀 새벽까지 예전처럼 노는 게 조금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인들과 약속을 잡고 운동 계획도 세워봅니다. 늦게 만나는 친구들과도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나 운동시설이나 이런 거를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 학교 방역도 일부 완화됩니다. 내일부터 등교 전 선제 검사가 주 2회에서 1회로 줄고 접촉자 검사도 유증상 고위험군 학생 위주로 바뀝니다. 다만 본격적인 학교 일상 회복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입니다. 5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실시되고 실내 마스크도 종류에 상관없이 착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확진 학생의 등교는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다음 달 하순 이후로 예상됩니다.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점차 잃었던 일상을 되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벚꽃길 등을 중심으로 상춘객들이 몰리면서 얼어붙었던 지역 상권들도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경 기자가 꽃세권 효과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문이 열린 서울 잠실 석촌호수 벚꽃길. 벚꽃색을 닮은 초대형 분홍색 곰인형이 들어섰습니다. 높이 15m, 아파트 4층 높이의 벨리곰을 보려는 사람들로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족들이랑 같이 바람 쐬러 나왔어요. 벚꽃도 보고요. 여기 이거 곰돌이도 보러 왔어요. 지난 2주일 동안 방문자만 200만 명을 넘어섰고 MZ세대들의 이른바 인증샷 성지가 되면서 SNS에 관련 게시글도 2만 건에 달합니다. 이 곰인형이 있는 이곳도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입니다. 꽃을 즐기기 좋은 장소, 이른바 꽃세권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변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역 복합 쇼핑몰의 하루 방문객은 30% 이상 늘었고 잠실역 지하 쇼핑센터 상인들 얼굴에도 모처럼 한밭꽃이 폈습니다. 겨울은 정상 진짜 안 됐는데 벚꽃 축제 석촌호수 해가지고 덕을 많이 봤어요. 여행들 가신다고 하니까 옷도 좀 많이 구매하러 오시고. 서울 윤중로 벚꽃길도 마찬가지. 지난 주말 방문객이 밀려들면서 5일 만에 32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조금 코로나 분위기가 좀 나아진 편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몇 년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봄 기운을 즐기러 몰려드는 인파에 주변 음식점과 편의점도 특수를 누렸습니다. 여의도를 비롯한 한강 주변 편의점의 경우 즉석조리 치킨 등을 비롯해 과일과 아이스크림 등의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벚꽃놀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셨고요. 여의도 주변, 한강 주변의 편의점 매출들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벚꽃 명소로 유명한 고급 호텔들의 객실 예약도 100% 마감되는가 하면 봄꽃들과 함께 수중 꽃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 한 호텔의 경우 이번 달 예약이 지난달보다 40% 늘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방역 조치로 얼어붙었던 코로나 상권에도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서울 둔촌주공공사가 중단된 데 이어 조합이 사실상 계약 해지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올해 공급될 물량의 25%가 사라지는 건데 올해 분양 예정인 서울의 또 다른 정비 사업들 역시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워 크레인은 덩그러니 멈춰섰고 공사장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사흘째 모든 게 멈춰선 공사 현장. 2년 전 시공단과 전임 조합장이 맺은 5,600억 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두고 새 조합이 수용 불가를 선언하자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현재 조합은 그 도급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 조합은 총회를 열고 문제의 공사비 증액 관련 구조합 측 총회 의결을 취소했습니다. 공사가 열흘 이상 중단되면 아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강수까지 뒀습니다. 내용이나 절차가 다 잘못돼서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 작성하자. 둔촌주공은 12,000여 가구 재건축 물량 가운데 일반 분양만 4,786가구.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당장 올해 공급 물량 4분의 1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정비사업 역시 설계 변경이나 유물 발견 등의 이유로 분양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올해 서울 주택 공급량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임대 시장에 눌러 있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불안해지고 또 임대료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공급 지연이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올해 크고 작은 산불이 유독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66%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불 초기에 투입해야 할 진화 헬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산불이 잦은 강원도는 지자체 서너 곳이 헬기 한 대를 빌려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시에 산불이 나면 속수무책인 거죠.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1,000개 면적이 넘는 산림이 불탄 양구 산불. 산불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지자체 임차헬기가 뒤늦게 투입됐습니다. 초기 진화 골든타임 30분보다 10분 늦게 현장에 도착했는데 같은 임차헬기를 쓰는 화천에서 먼저 산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화천에 먼저 산불이 내서 끄고 있는 중에 우리가 불이 났거든요. 지자체 임차헬기는 산불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산림청 대형 헬기가 운항을 위한 예열에만 3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30분 내에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임차헬기는 바로 현장에 바로 20분 내로 바로 도착해요. 산불 진화에 투입할 수 있는 임차헬기가 전국에 72대, 연간 6억에서 9억 원에 달하는 임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인덕시군 두네 곳이 헬기 한 대를 공동으로 빌려 나눠 쓰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산불이 동시에 발생할 땐 초기 진화의 속수무책입니다. 헬기 부족이 있을 테고 그때는 진화 인력만으로 좀 대비해야 되는. 올해 발생한 산불 건수는 평년보다 66%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국내 산불 진화 가능 헬기는 산림청 47대 등 모두 188대에 불과해 추가 도입이 절실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소통 수단인 SNS가 이제는 주요 유통 채널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큰 자본금 없이 자신만의 제품을 만들어 파는 1인 마켓이 이곳에서 성장세인데요. 시장 규모가 15조 원, 온라인 시장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김충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락없는 베이커리지만 구수한 떡 냄새가 납니다. 백설기에 단팥 등으로 만든 장식을 올린 떡 케이크입니다. 38 김초희 씨가 교육업체를 그만두고 혼자서 연 떡 케이크 공방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은 전국에서 들어옵니다. SNS로 이렇게 알고 또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이기에만 예쁘지 않고 먹었을 때도 맛있게 잘 먹었다라는 메시지를 또 많이 주세요. 유리 접시에 알록달록한 유리 조각을 올린 뒤 소형 가마에 넣고 전자레인지로 돌리자 색다른 유리 공예품이 탄생합니다. 잠시만요.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고 역시 1인 공방을 연 김은경 씨 작품은
SNS를 통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제는 지방에서 수강생이 찾아올 정도입니다. 유리공예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사실 이제 그때 마침 이제 SNS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을 때여서 제주도 어디 뭐 부산 어디 뭐 울산 뭐 굉장히 멀리서도 1인 마켓 시장 규모는 15조 원. 전체 온라인 상거래의 11%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식품, 공예 등 1인 마켓을 여는 이른바 투잡족도 증가세입니다. MZ세대 직장인 4명 중 1명은 투잡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SNS 열풍을 타고 1인 마켓이 새로운 창업 통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이었던 모스크바호가 침몰한 뒤 전쟁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는 연일 폭격이 이어지고 동부에선 대규모 화력전이 벌어질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는 마리우폴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표물을 명중하자 불꽃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미사일 공장에 이어 키이우 인근 군시설이 또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Высокоточным оружием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воздуш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уничтожены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корпуса бронетанкового завода в Киеве и цеха ремонта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в Николаеве. 키이우 시장은 추가 공격이 예상된다며 도시를 떠난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남부 유층지인 마리우폴은 러시아가 완전히 수통했다며 저항군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우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없앤다면 어떠한 협상도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Хочу, щоб мене зараз почули правильно. Не було ще жодного дня від початку блокади Маріуполя, щоб ми не шукали рішення військове чи дипломатичне, яке завгодно. 동부 돈바스에선 양측 모두 병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렸고 주력 부대들이 합류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도 3만 명을 배치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고 장애물이 없는 초원지대인 만큼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서 포탄을 쏘는 대규모 화력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당에서 주최한 자격평가 시험을 봤습니다. 이 전국에서 4,400여 명이 응시했고 이준석 대표도 시험을 치렀습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당 일각에선 이낙연 차출론도 여전합니다. 조정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공천자격 시험장. 이준석 대표와 응시생들이 시험 감독관의 휴대전화를 제출합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평가 종료 시까지 사용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평가 영역은 공직자 직무 수행 기본 역량과 현안 분석 능력 등 3개 영역 총 30문항입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광역의원 후보의 경우엔 평가 점수에 따라 가산점만 받습니다. 강원당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자격 시험화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상시화해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서울시 전략선거구 지정에 경선을 요구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겁니다. 경선 절차를 통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뜨겁게 결집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당내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에 필적할 대항마로 이낙연 차출론도 거론되지만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들은 가능성이 낮다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입니다. 네. 과거에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잖아요. 예. 근데 사진은 한동훈 후보자네요. 그렇습니다. 한 후보자는 조국 사태 이후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되면서 수사를 받았고 좌천도 거듭했는데요. 당시 한 후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김종필 변호사가 식사 도중에 끝까지 버티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윤 총장은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 했는데 너는 총장에게 충성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윤 총장에게 충성 안 한다.
제가 맡은 사건에 충성할 뿐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윤당선인은 사람이 아니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건에 충성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이 맡은 바 임무, 즉 자신에게 주어진 수사에만 집중했을 뿐이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윤 당선인도 검사 시절 한동훈은 내 말도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의 관계에 대해 측근인 건 맞지만 복심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 장관이 돼서도 소신과 원칙에 충실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그런데 이 검사의 역할과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또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벌써부터 박근혜 정권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재인 정권 황태자라 불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선 소통령, 왕장관이라며 맹공을 퍼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이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검수 완박 법안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받아들이며 청문회 보이콧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이 협치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윤 당선인도 이런 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왜 한동훈 검사를 지명을 한 걸까요? 네, 1차 목적은 이 검수 완박 법안 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후보자가 검찰 수사의 속성을 꿰뚫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유리한 여론전을 펼칠 거란 기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유시민 작가와 명예훼손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히는 등 이 달변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막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또 만약 법안을 저지하지 못하더라도 윤 당선인의 의중을 잘 아는 한 후보자를 통해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의 느낌표는 양날의 검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 후보자의 발탁엔 무너진 형사사법체계의 복원이라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 못지않게 포용과 겸손이 없으면 나라가 또 이 반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로펌은 로비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진 저희가 띄웠는데 네. 지금 한 총리 후보자는 과거에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아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을 맡아 약 18억 원의 보수를 받았고요. 앞서 2002년에도 역시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총리까지 영입했는데 이 고위 공무원 출신이 로펌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았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로펌은 법조인들이 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행정직 공무원이 고문으로 가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이 정관 예우를 받고 정부에 로비를 하는 게 주요 업무 아니었나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로펌의 업무가 좀 상당히 변했다고 합니다. 바로 기업 자문인데요.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발달하고 해외 기업들이 국내 진출이 늘면서 법률 분야는 물론 정치적, 행정적 자문까지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역으로 로펌 출신이 고위 행정직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도 과거에 종종 있었죠. 네, 이게 보니까 의외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새 정부 장관 내정자 중에 로펌 출신으로는 권영세, 박진, 이상민 후보자 등이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임명된 로펌 출신도 상당합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신현수 전 민정수석 등 최소 1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업에서 사회이사를 역임한 이력이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한덕수, 이창양 후보자 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이사 문제 역시 정관예우 논란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고위 공무원이나 법조인 출신이 기업에 가서
정부 규제 등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나올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다른 정부에서는 사회이사 출신을 아예 배제를 했었나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만 보더라도 송영무 국방장관은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 고문,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은 CJ E&M 사회이사,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하나그룹 사회이사에 재직했었는데요. 이들을 포함한 총 11명의 고위공무원이 기업 사회이사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로펌은 로비의 느낌표는 투명한 해명이 답으로 하겠습니다. 특정 업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법적인 일은 없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청문회를 만드는 게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봄이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따뜻했는데요. 해가 지면서 구름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볼에 닿는 공기도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10도, 대전 8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청주와 대전 21도, 광주 24도, 부산은 22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에도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국외에서 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는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과 경기 북부, 영서와 충청, 전북 지역 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 기온은 점차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9년 7월 임명장을 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우리라고 한 말은 유명합니다. 그 뒤 조국 사태가 터지자 민주당이 윤 총장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2020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윤석열 총장의 답변은 하나의 상징처럼 다가옵니다. 또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 김호수 검찰총장은 친정권 성향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검수완박 사태가 터지자 민주당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위헌이라고 단언한 뒤 되돌아온 말은 이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배척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민주당 빼곤 대부분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건 이런 당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